비타민, 배곡, 신데렐라 주사까지 종류도 사실 워낙 많아서 이름이 정말 혹하거든요. 이런 거 다 맞아도 되나요? 일단 수액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교수님 나눠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기초 수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탈수가 되거나 이랬을 때 수분을 공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용이고요. 네. 전해질, 그리고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포도당 뭐 이런 것들 생리작용을 유지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수액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영양 수액이 되겠습니다.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특히 많이 모자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유출을 해서 보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응급실 가면 보통 이 수액을 보통 바로 맞추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 응급실에 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로 정맥 주사나 이런 약을 써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혈관을 찾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 수액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든지 약을 빨리빨리 쓸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응급 환자는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갈증이나 통증이 심해지고 또 혈압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액으로 이런 것들을 보충하면서 혈액순환이 안정화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큰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수술한 환자가 수액을 안 맞으면 위험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입원하는 환자분들도 수액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실제로 교수님 그 수술하고 나서 수액을 안 맞고 나서 죽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 이런 역사가 있나요? 그렇죠. 옛날 뭐 한 1800년대만 해도 이제 수액 기술이 미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제로 탈수나 이런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이럴 때는 수액만 공급을 했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공급을 안 해서 죽은 경우니까 지금은 수액 덕분에 이런 문제가 없어서 그렇지만 과거에 이런 경우를 보면은 수액의 통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되었었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수액이 피로 회복템이 아니라 생명줄 같은 느낌이었던 거네요. 그럼 일상에서는 언제 수액이 필요할까요? 사실 일상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독감이나 열감기가 걸리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잘 못 먹잖아요. 이런 경우에 탈수가 잘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도움이 되고요. 뭐 위염이나 장염이 있다. 그러면 설사하죠. 구토하죠. 근데 못 먹어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술 마시고 나서 숙취가 심할 때 정말 안 깨잖아요. 네. 이 숙취가 정말 오래 가는데 수액을 맞게 되면 금방 빨리 좋아지거든요. 이런 것들. 급성 두드러기나 알러지 이런 것들로 약물을 이제 빠르게 혈중에 투여해야 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경우에 이 수액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 이럴 때는 굳이 수액을 맞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교수님. 그렇죠. 사실은 잠이 부족하고 피곤한 게 원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해결해야 되지 수액만으로 해결하는 건 곤란한데 수액 맞을 때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인기 있는 막 마늘 주사, 배곡 주사, 신데렐라 주사 이름이 정말 혹하거든요. 이런 거 다 맞아도 되나요? 이제 주요 성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마늘 주사 같으면 비타민 B 복합제인 거고요. 뭐 신데렐라 주사 같은 경우는 뭐 알파 리포익 애시드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이나 뭐 글리시리진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 차이가 상당히 크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효능보다는 단기적인 효과지 장기적인 효과는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실제로 수액을 맞으면 혹시 얼마나 갈까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는 건 아니고요. 좀 네네. 빨리 좋아지는 효과인 거고 그 효과도 뭐 보통 뭐 몇 시간 또는 하루 이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안 맞도록 위험 요인들을 잘 제거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 효과인 한 이틀 간격으로 텀을 두고 맞아도는 괜찮을까요?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맞으면요, 이 콩팥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이 될 수가 있겠고 이걸 이틀에 한 번씩 맞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맞지 않도록 네. 하는 것이 좋겠고 뭐 자주 맞더라도 1년에 두세 번 이상 맞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 이상 맞는다라고 하면
내 생활 스타일이 너무 빡빡하다. 예, 너무 피로 많은 생활 습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꼭 한번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아까 교수님이 이게 심한 이 감기나 그리고 뭐 장염이 있을 때 이 수액을 맞으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왠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수액이 잘못 들어가면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또 심장, 우리가 심부전이라고 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도 수액을 조금만 잘못 넣어도 심부전이 확 악화가 되거든요. 폐 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도 안 좋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영양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거나 당 조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의료진들이 알아서 그 수액의 종류를 또는 양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해주겠지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단순히 가서 수액 주세요 하고 만든 거는 네. 콩팥이나 심장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액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그러니까. 아니고 조심해서 맞아야겠네요. 자, 오늘의 결론. 이 수액은 피로회복제가 아니다. 건강 해결책 같은 이런 거네요. 네. 수액, 마법의 컨디션제가 아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사실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